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수능이 끝나니까 입시 추위는 사그라들었는데 미세먼지가 냉큼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3주간 수도권의 그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립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 수심이 더 깊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웬만한 백신은 다 입도 선매하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도 양극화 양상이네요. 우리나라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것만 구매 계약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2번 연기 끝에 오는 10일 목요일에 열리는데 당연직 징계위원인 신임 법무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 등 각종 변수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모레죠. 9일 수요일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그 첫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일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짚히고 확산시킨 일들입니다. 잠시 뒤 검찰개혁을 주제로 공수처장 후보 중 한 명인 석동현 변호사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심각한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검찰개혁의 실체를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다뤄보는 시리즈를 기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출발새 아침의 기획 특집 다시 검찰개혁을 논하다 코너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연계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입법화를 통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1부에서는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검사 출신 석동현 변호사와 그리고 2부에서는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석동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석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석동현입니다. 예, 네. 자, 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공수처법 이 개정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는 뭐 9일까지는 자 개정안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석 변호사님께서 어제 SNS에 글을 올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네네. 그 제목이 공수처는 요술단지인가 이렇게 쓰셨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비판하신 겁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여당이 지금 공수처를 요술단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공수처라는 기구가 그 권한이나 기능이 참 막대합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 이 공수처를 만드는 법을 통과시킬 때도 현재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했었고요. 예. 그 지금 이번에 다시 또 야권이 이제 반대하는 가운데서 또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건데 네. 참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흑역사가 만들어지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의 흑역사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석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도 개정안 지금 밀어붙이겠죠. 여당에서. 네, 현재 의석수로 보면 뭐 네. 지금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예.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참 그간에 국회에서 정하는 크고 작은 중요한 일들은 사실 여야 간에 이렇게 논의를 해서 합의 통과가 원안이지 않습니까? 예. 또 그것이 부작용이 제일 적다고도 볼 수 있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추진하기까지는 앞서 이제 공수처장 그 후보를 최종 2명을 고르는 그 추천위원회가 이제 매번 이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지금 공수처장 추천 문제가 뭐 불발이 됐다는 것은 정말 코앞의 표피적 현상만을 말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사실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을 작년에 제정할 당시부터 지금 당시 민주당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야당에 동의하는 사람, 뭐 야당에 거의 추천권을 준데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네.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이 공수처법이 이만큼 중립적이다. 예. 또 현재 여당에서 공수처법을 악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민주당이 당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나름 PR을 했던 것을 우리 기억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장이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을 안 해주고 이것을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 예.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이제 공수처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이 비토권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실제로 공수처장을 뽑을 때는 예. 야당에서 사실상 어떤 처장 추천권을 야당에 네. 보장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네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공수처법을 만들 그 조항을 보시면 예. 7명 중에 6명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으로 얼마나 강조를 하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이 막상 현실화되니까 이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굉장히 이렇게 뭐 네. 반발을 하거나 여러 가지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겠다 한 것은 그때 얘기는 뭐고 지금 얘기는 뭐냐는 것이 있고요. 예. 또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야당에 하자는 대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사실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사실 현재의 이 여당이 집권의 기반을 만든 것이 3년 전에 박영수 특검의 수사였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뽑아서 해결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들어 찍으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항을 지금 현재 공수처 이 문제도 그러한 태생적인 문제를 민주당이 만든 겁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어쨌든 기왕 법이 만들어졌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예. 이 야당을 설득을 하고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석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지금까지 뭐 불발이라는 표표적인 이 결과의 그 내부를 보면은 사실 이 법을 제정할 때부터 여당 쪽에서 사실은 약속하다시피 한 비토권을 태도를 바꿔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방금 이제 공수처라는 게 또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그 뭐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 기관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예, 그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 부분은 예. 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권유를 받고 수락을 하면서 예. 제가 공수처의 어떤 그런 본질적 특성에 관해서 갖고 있던 제 개인적인 사실 독백이었는데 그것이 예. 정도 이상으로 부각된 측면이 예.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사실은 그때 썼던 글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이미 법이 통과가 되어서 현실화된 마당이면 예. 그러한 문제적 요소를 제가 말하는 이 괴물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한 가지는 굉장한 막강한 기능, 즉 헌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공수처라는 기관에서 막강한 권한을 누린다고 하는 점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헌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약간 기이한 요소 이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공수처장이 그나마 운영을 잘해야 그러한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그 얘기에 사실 방점이 있었는데 제가 그 느끼는 그 개인적 독백으로서의 그 공수처 특성에 관한 부분이 먼저 부각이 되니까 뭐 무슨 괴물에 왜 가려고 하느냐 또 이제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또 사실 뭐 비판을 받기도 하셨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시기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헌법적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그나마 약화시키려면은 공수처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또 이 기관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런 여론이나 언론으로부터의 그런 우려 요소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석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본인께서도 이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이 되신 상황인데 전체 후보들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공수처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제가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추천되신 분들 가운데 저 외에 10분 가까운 분들 중에 나름 훌륭하시고 그간의 경력에 비추어서 영향이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공수처가 그러면은 고물기관이 되지 않으려면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 좀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상식의 눈으로 봅시다. 상식의 눈으로 본다면 공수처가 결국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나라 상급 이상 모든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기관이며 아울러 그에 따른 정보 관리를 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하위 공직자들에 비해서 훨씬 그 어떤 그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람들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기관을 현재 밀어붙이는 정부 여당에 저는 묻고 싶어요. 이 기관을 정말 말 그대로 법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1차적으로 현재 정부 여당이 제일 껄끄러워야 맞습니다. 즉 현직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산부요인, 국회의원 또 그밖에 여러 특수직까지 3급 이상 공무원들이 다 문제가 된다면 껄끄러워하고 이 기관을 두려워해야 맞는데도 전혀 거리낌 없이 서둘고 지금 이 현재 여당이 말이죠. 이 법의 어떤 그 개정 또 기관의 출범을 서두르는 것은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관을 전혀 현재의 권력자들은 겁을 안 낸다는 이 모순에 봉착합니다. 이 공수처를 만들어도 우리는 아무 관계 없고 나름 이 기관이 노리는 바, 이 기관이 겨냥하는 어떤 그 대상이 있다는 그런 의미이고 뭐 한간에서는 뭐 현재의 총장이 1호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 공수처가 운영 내지 작동될 가능성을 정부 여당 스스로가 또 여당 정치인들 스스로가 지금 간간히 비추고 있는 이 현상을 한번 보시란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이 공수처를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아니라 특정 세력 수사처 내지는 판검사 수사처로 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전혀 이것이 하나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공수처가 단순히 검사 판사의 어떤 견제기관이다. 또 여권의 실세들의 어떤 권력형 비리를 이렇게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차단하는 그래서 이른바 정권 어떤 호위처가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되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공수처가 기왕에 지금 법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과 균형을 잡는 그러한 의지가 공수처장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석 변호사님, 저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 화두 있지 않습니까? 이 큰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찬성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름지기 무슨 개혁이라 하면 다들 좋은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 뭐 지금 현재의 정치권, 특히 여권 정치권에서 모든 것이 이른바 기승전 검찰 개혁이라 할 정도로 모두 검찰 개혁이고 검찰을 다 난도질하고 인사와 조직을 다 부수는 것도 개혁이고 또 윤 총장을 이렇게 징계하는 것도 개혁이고 공수처 만드는 것도 개혁 이런 상황입니다만 저의 경우에 오랫동안의 어떤 이 법적 경험으로서 저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왜 검찰이라고 개혁할 요소가 없겠습니까? 쉼없이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 그 요체는 저는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 힘을 빼야 된다는 것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현재의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개혁은 현재 검찰의 힘을 빼서 이 힘을 다른 기관으로 돌리려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줄여서 어떤 국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이러한 수사기관의 어떤 그 통제를 좀 받는 것을 줄여줘야 되는데 또 다른 통제기관, 즉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넘겨서 지금 경찰을 거의 공용기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하는 기업이나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개혁이다. 개혁을 빙자해서 너무나 결국 이 무소불위 이 수사기관 권력을 결국 총량을 키우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수처장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석동현 변호사였습니다. 네, 동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저희 출발새 아침의 기획 특집 다시 검찰 개혁을 논하다. 앞서 1부에서는 석동현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엔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호중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요, 윤 총장의 칭계위가 2차례 연기됐고, 이제 네네. 목요일 10일에 열릴 예정인데. 네. 네. 근데 이제 윤 총장 측이, 자, 칭계위를, 주도적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이 검사 징계법이 네네. 위헌이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검사 징계법은 이미 1957년에 제정돼서 지금까지 쭉 운영돼 왔습니다. 예. 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예. 이 검찰총장도 역시 검찰청법에 검사입니다. 검사의 한 직급으로 분류될 뿐이지, 이 검사임은 확실하기 때문에 검사를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이 징계 심사를 한다는 게 위헌일 수 없고, 효력 정지 역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윤석열 총장도 사석에서 본인을 소개할 때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보다는 윤석열 검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즐겨했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그렇게 쭉 인정해 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본인은 좀 특별한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으로 예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예, 윤호중 의원님 그러면은 이 소송이 이번 징계위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칠까요? 저는 영향이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이건 좀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죠. 이렇게 국정감사에 나와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검찰총장은 장관급인데 이 장관이 추천하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구성하는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기 때문에요.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인용이 될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징계가 예정대로 10일에 열려서 이런저런 변수가 있긴 한데요. 기피 시청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그렇더라도 징계가 나오면은 윤 총장 측에서 불복하겠다 이런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이 기피 신청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차관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했던 경력 가지고 하는데요. 그 사건이 이번 이 징계 심사의 핵심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일테면 기소 검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이 아닌 분들이 이 징계에 대해서 이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시비를 계속 걸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징계위원회가 그러므로 지금 적법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정치적인 주장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요. 이제 공수처법 이제 벌써 몇 차례 열린
공수처장 후보를 뽑는 이제 줄이는 좁히는 회의에서 이제 회의가 불발났기 때문에 네네. 이제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 방향으로 자꾸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뭐 이미 지지난주에서부터 심사를 시작했거든요. 예. 저희 이제 법사위원회는 뭐 언제라도 이 공수처법을 개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예. 이 원내 지도부에서 이 12월 6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예. 이 공수처장 문제를 여야 간에 좀 합의로 예.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좀 기다려달라고 한 게 어제까지입니다. 예. 어제까지 이제 뭐 아무런 이를테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 법사위에서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이 처리가 될 것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공수처법 개정안의 뭐 핵심 내용은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우선 7명 중에 6명이 예. 합의를 해야 예.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의 이 추천위원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사실 6명을 채울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법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지난해 말에 통과될 때만 해도 당시에 국회는 교섭단체가 3개였고요. 야당이었던 국민의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도 당시의 의석이 한 18석 정도였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천위원 추천권은 1명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1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교섭단체가 둘로 줄어들고 그 결과 국민의힘은 오히려 103석으로 의석이 10석 이상 줄어들었는데 이 추천위원에 대한 그 권한은 2배로 늘어난 거죠. 2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예. 지금 그렇게 추천위원 2명을 가지고 사실상 이 공수처의 출범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데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외에 공수처를 구성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조금 완화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손볼 부분이 있다는 이 야당의 주장도 좀 수용을 해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까지 이제 시한까지 합의를 야당과 논의했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여당에서는 이거를 이제 또 여당의 어떤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의 어떤 일방적인 독주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이 소수당이 저렇게 아예 이 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이 조치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야당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어떻든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합의 시도를 해왔고요. 또 지금 3차례 법안 소위를 통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자라고 했지만 그중에 2차례나 소위 참석 자체를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소위에 처음으로 참석해서 이러저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개정안에 원만히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개정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제 수요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이 공수처법을 개정 처리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꼭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이제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네네. 이 공수처가 그럼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는. 네네. 예. 그 공수처 출범만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아니죠. 지금 사실상 그 뭐 윤석열 총장 사태 등을 비롯해서 이 검찰이 그야말로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 촛불혁명 이후에 가장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종사자들이 거의 뭐 구속되거나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 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검찰 내에 국정농단 사건의 숨은 조력 역할을 해왔던 이 숨은 조직이 사실상 그대로 온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조직들이 이제 이 검찰 개혁도 가로막고, 그다음에 이제 마치 그 봉건 시대의 절대 권력이었던 이게 토마스 홉스는 그걸 리바이어던이라고 했는데요. 그 과거 검찰 국가의 절대 권력화된 그런 이 검찰 조직, 이 조직의 저항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혁하지 않고는 촛불혁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야죠. 윤 의원님, 방금 전에 청취자 한 분이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네. 청취자분 9920님께서 윤 의원님께 꼭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왜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는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는 뭐 좀 전에 이 출연한 분은 뭐 사실상 정치인이고요. 그 외에 두 분을 더 추천하셨는데 그 두 분은 그 검찰에 그러니까 뭐 과거에 중수부가 있었죠. 마지막 중수부장. 또 그다음에 이제 특수통 이런 것인데, 지금까지 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이유는 바로 그러니까 중수부, 특수부로 이어지는 정치 검찰의 명맥을 유지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 공수처를 출범시키면서 이 과거의 중수부를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추천위원 7분이 논의 끝에 그 세 분을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학의 전 차관 개인정보 177차례 공익기자부 접수했다면서 민간인 사찰에 나릭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뭐 아시는 것처럼 김학의 차관이 그 검찰의 수사를 받는 가운데 야간을 이용해서 새벽에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그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졌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중대 범죄자에 대한 해외 도피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이 적법한 그런 이 행위로서 조치로서 이제 이 조회를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마치 무슨 불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